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현대 2024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소비자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부분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나머지야 뭐 투자자라든지 기업 관계자가 아니라면 보고서 읽듯이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2033년까지 120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12조 원씩. 뭐 전기차 캐즘 포비아 지금 난리인데 현대에서는 내가 길 가겠다. 오히려 더 투자를 늘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승부수죠. 미래를 어찌됐든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포인트에서도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시장을 결국은 우린 양분하고 말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ERE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ER Extended Range EV 주행 거리를 연장하는 전기차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발전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트랜스미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적은 용량의 배터리가 어시스트를 해주는 하이브리드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카테고리가 전기차로 들어가는데 엔진이 들어가서 발전을 하니까 엄연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EV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아닌 과도기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하이브리드보다는 일단 전기차에 더 가까운 형태의 EV의 하나의 가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EREV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주유가 가능해서 그 주유를 통해 엔진을 계속 구동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진은 출력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발전만 합니다. 현대에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EREV는 국내에서 판매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북미 시장에 먼저 선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겁니다. 북미 시장은 D세그먼트 SUV를 기반으로 해서 고급 모델을 통해서 EREV를 선보이고 1회 주유하고 완충할 경우에 900km를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행 거리도 평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워낙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xtended Range EV 이게 상당히 북미 시장에서는 한동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현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휴게소나 주유 그리고 충전 시설 뭐 이런 대도시는 충분한데 이게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중간 기착점, 거점이 생각보다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A 충전소와 B 충전소가 막 400km 떨어져 있는 이런 환경도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 운행 환경 때문인데 뭐 춘절과 같이 대규모 이동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뭐 대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특히 EREV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현대가 지금 중국 시장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 지금 점유율을 잃고 있거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1년에 3천만 대 정도의 신차가 판매되는 정말 대단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가 지금 1.5%, 1.6%? 네, 점유율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이 3천만 대 판매되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단 몇 퍼센트만 올릴 수 있어도 전체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글로벌 1위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EV 가운데서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EREV가 앞으로 좀 더 수요가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중국 시장에는 C세그먼트 그러니까 이제 준준형 정도에 해당되는 SUV를 기반으로 해서 EREV를 중국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자, 기존의 EREV들은 뭐 많이 선보인 바 있었고 지금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발전용 엔진이 있고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4륜 구동을 전기차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전후 듀얼 모터를 장착하고 발전용 엔진을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엔진은 구동에 관여를 하지 않고 발전만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다 소모될 때까지 발전을 하고, 배터리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 수준만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kWh에서 높게는 한 60kWh, 뭐 그 정도만 탑재를 해도 일반 EV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주행 거리를 엔진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주행 상시 충전을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를 하니까, 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내연기관과 그러면 다를 바가 없죠. 이제 내연기관 쓰는 건데 하이브리드하고 뭐가 달라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 구동축의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하고 물려서 엔진이 계속 회전수를 뭐 바꿔야 됩니다. 높게 회전수가 상승했다가 정속 주행할 때는 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변 회전수로 빠르게 돌다가 느리게 돌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메인터넌스, 소음 증가, 또 배기가스 관련된 후처리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자, 이 익스텐디드 레인지 EV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는 정도니까 엔진은 상시 발전 일정한 속도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돌리게 되면 엔진의 메인터넌스, 그리고 또 오염물 후처리 관리, 또 소음 대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보다 용이하다. 그래서 야, 이거 괜찮지 않냐?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초창기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왜 이게 갑자기 관심이 수그러들었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유지보수, 또 내연기관의 진동 소음, 또 배기가스 제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여전히 ER-EV도 다르지 않다. 정도가 좀 덜할 뿐이지. 그래서 순수하게 배터리 성능을 높여서 긴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막 비약적으로 기술이 향상이 돼서 엄청나게 주행거리 확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의 밀도를 높여서 또 가격을 크게 낮춰서 대중화를 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필요한 그 시간을 ER-EV로 좀 대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최근에 다시 이 ER-E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는 ER-EV가 이거 괜찮겠는데 소비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현대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ER-EV를 투입을 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냐면, 보통은 엔진을 따로 별도로 발전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현대에서는 MG1, MG2 이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전후로 MG1을 전륜에, MG2를 후륜에. 전륜의 MG1에는 발전용 엔진과 구동용 모터가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엔진이 구동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하나의 일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발전만 하는 거고, 발전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그 전력을 MG1에 통합되어 있는 모터로 전류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닛으로 보면 두 개 유닛으로 다른 제조사의 세 개로 이루어진 유닛과 좀 더 일체형으로 단순하게 하면서 효율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먼저 출시를 하고 중국 시장이 그 다음, 나머지 시장은 필요성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이게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고, 본격적으로 제품화되는 시점은 2027년이라고 하니까 한 3년 남았습니다. 당분간 ER-EV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혼다에 적용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저희한테도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리뷰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시내에서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입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출력용 모터와 발전용 모터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P1, P2 모터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모터는 발전, 하나의 모터는 출력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또 제동할 때 회생 제동, 그걸 통해서 또 배터리가 충전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엔진이 구동되지 않아도 거의 EV 모드로 거의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율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그런 시스템을 현대가 드디어 도입을 하겠다.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를 TMED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을 TM,
트랜스미션 마운티드 일렉트리파이드 디바이스. 뭐 간단한 얘기예요. 트랜스미션에 붙어 있어서 이 일렉트리파이드 전기화된 장치다. 전기 모터가 트랜스미션과 엔진 사이에 붙어서 이 구동할 때 그리고 또 구동하지 않을 때 클러치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용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2로 바뀝니다. 2에서는 P1, P2 모터를 2개를 집어넣어서 모터 하나는 발전을 하고 모터 하나는 출력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행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모터가 하나 있으니까 이 발전을 하는 모터가 회생제동과 함께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1.5kWh 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소모가 되면 또 빠르게 주행하면서 상시 충전을 하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용량으로 시내에서는 EV 모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마치 전기차처럼 그렇게 해서 가다서다 반복하는 회생제동과 함께 상시적으로 이제 모터가 발전용으로 동작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니까, 물론 배터리의 부담은 커지죠. 충방전을 계속 빠르게 막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리튬 폴리머 방식의 이 높은 C레이트에서 충방전을 반복하더라도 무리가 없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막 교환을 하는데도 아니 1.5kWh 그 용량밖에 안 되는데 막 200만 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양극재 구성 또 음극재 구성 이런 것들이 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배터리하고 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다 어코드에 새롭게 들어가서 시내에서 마치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모드보다 더 길게 EV 모드로 활용할 수 있게, 정속 주행하다 보면은 좀 어렵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모터 하나가 발전을 해서 충전을 시킨다 그래도 상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에서는 멈췄다가 갔다가 서행 가고 뭐 이런 환경이니까 EV 모드로도 대부분의 전체를 다 EV로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엔진이 돌지 않아도 웬만한 짧은 주행 정도는 EV로 거의 충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효율을 확보한 하이브리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뭐 혼다 어코드에서 미리 선보였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V2L을 하이브리드 전체에 적용을 하겠다. 내년에 출시되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되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하이브리드에 V2L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도 이제 계속 연식 변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나오거나, 투싼은 이제 풀체인지 되는 타임이 거의 됐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에 다 V2L이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V2L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가지고도 캠핑이나 외부에서 전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5kWh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V2L을 넣는다고 해도 뭐 한 20분? 하지만 그 정도 쓴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가치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파워뱅크 1.5kWh, 물론 뭐 그거 다 쓰는 건 아니니까 1kWh 배터리를 탑재한 파워뱅크를 구입하신다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무조건 100만 원 넘어갑니다. 안정성을 충분히 갖춘 브랜드 제품일 경우에. 그럼 이제 이것보다 못하냐? 이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런 1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파워뱅크가 인버터 1kW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거의 3배에 해당하는 출력, 그 이상의 출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워뱅크들은 충전할 때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을 충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에 장착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용 1.5kWh 배터리는 발전용 모터와 회생제동이 빠르게 충전을 하게 되면 몇 분만 해도 충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하시다가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회생제동 모드 사용하시면서 돌고 다시 오면 또 V2L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만큼 신경 안 쓰면서 몇십 킬로와트아워의 용량을 V2L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캠핑할 때 실질적으로
전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뭐 음식할 때 또 뭐 그 전기 후라이팬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인덕션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전력 소모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많이 필요해봤자 뭐 한 1kWh에서 2kWh 그 수준인데, 그런 정도의 용도로는 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 8월 다 지나고 9월 됐잖아요. 몇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내년 1월에 팰리세이드 나오고, 또 뭐 팰리세이드 사시지 않을 분들이라 그러면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또 산타페 나오고, 또 투싼이 2026년 풀체인지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차들에는 EV 모드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시내 주행 시 굉장히 쾌적한 그런 주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연비도 당연히 더 향상되겠죠. EV 모드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연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V2L을 통해서 3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막강한 파워뱅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이브리드의 활용도를 높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서두르실 일이 아니다. 현대 전략을 쭉 보면 참 이렇게 현대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위해서 정말 차분하면서도 전략적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전기차에서 워낙 빠른 발걸음으로, 그리고 또 과감한 투자로 핵심 기술들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변을 챙겨서 이제 과도기 시대에 다양한 상품성을 가지고 다른 제조사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챙기기도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전략에 매몰되어 있고, 그 외에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내연차를 연장하고 또 엔진 개발을 다시 들고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EREV,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기술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2030년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가 실현됐을 때 그 시장에서 강자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이런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